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미국 국채 시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10년물과 2년물 수익률에서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리세션을 의미하는 R의 공포라는 단어가 시황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을 향한 압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빨리 금리를 많이 내리고 양적 완화까지 하라, 이런 정도까지 나오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공개되었던 7월 FOMC 의사록에서는 연준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또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미국을 비롯하여 이제 곧 다가올 우리 국내 검토일이 있는데요.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국채 시장, 채권 시장의 흐름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에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상훈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BK연금보험 정권운영부장이시죠, 박정현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KB증권의 김두원 수석연구원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들 바쁘실 텐데 요즘 뭐 금리 관련해서 여기저기 지금 이슈도 많이 되고 그럴 때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게 8월 달에 생각해 보니까 일이 제법 많았어요. 네. 7월 31일 날 FOMC였고 금리 25bp 내려줬더니만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뭐 중국에다 3천억 달러 관세 때리겠다고 해서 또 그거 했지. 그 주말 보내고 났더니만 7위안 열렸죠. 그랬더니 대뜸 다음 날 환율 조작국 지정했죠. 우리 그날 뭐 블랙먼데이 맞았었죠. 네. 뭐 심지어 2,000이 아니라 코스피 1,900도 잠시 깨졌었고. 환율 뭐 1,220원대까지도 치솟았고 그런 와중에 많이 이렇게 힘들게 보내는 가운데 또 이제 계속해서 그게 나옵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녹화일 기준으로 우리 한나절 정도 뒤면은 파월 의장이 잭슨 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아직은 이제 짐작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 지금 이제 또다시 장단기 금리 역전. 장단기 금리 역전이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그래도 시장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2년물하고 10년물에서도 마침내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와서 그거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선 순서상 FOMC 의사록, 7월 FOMC 의사록 갖다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김돈 연구원님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조금 평가가 좀 엇갈리던데. 네. FOMC 의사록은 7월 FOMC에 있었던 일들을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보는 네, 성명이죠. 그렇죠. 보면 7월 FOMC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장이 원하는 만큼 액션을 취함했어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으로 인해서 시장이 큰 실망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7월 FOMC를 돌이켜보면 10명의 위원들 중에서 8명이 금리 인하를 찬성했었고요. 2명은 반대했었는데 10명의 위원? 10명의 투표권자들의 총 중에서 8명이 이제 금리 인하를 저희가 동조했었는데 네. 이번 의사록에서 좀 재밌었던 것은 그 중에 2명은 50bp 인하까지도 전망을 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왜 중요한 대목이냐면 뭐 뒤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9월 달에도 저희는 25bp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이미 시장에 컨센서스가 많이 형성돼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연준은 완화적으로 갈 텐데 네. 이미 시장의 기대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미 딱 25bp 인하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번 FOMC 의사록을 봤더니 소수 의견이지만 2명 정도의 의원들이 50bp 인하까지도 어느 정도 시사하고 주장했다라는 것 자체가 연준이 7월 FOMC 이후에 상당 부분, 특히 파월 의장이 시장의 반응을 갖고 많이 놀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완화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트리거,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2명은 50bp 인하까지도 요구했다고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금리 인하에 반대했던 네네. 투표권이 있었던 위원들 중에는 2명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에스더 조지랑 네네. 로젠그렌 네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그런데
반대했던 위원만 하더라도 several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2명 이상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굉장히 지난 7월 FOMC는 금리 내리자 쪽하고 화끈하게 내리자 쪽까지도 있었고 금리 내리지 말자 굉장히 많이 부딪힌 회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선 그렇죠. 팽팽했었죠. 팽팽. 네, 팽팽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나온 거고 파월 의장도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런 기자회견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미 7월 FOMC의 결과를 우리가 시장으로 느꼈기 때문에 네. 이번 의사록은 그런 것을 먼저 차치하고 보더라도 네. 좀 더 달랐던 부분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50pp 인하 가능성을 2명이 정도가 주장을 했었구나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했다라고 중요했다. 우리 박지원 부장님께서는 어느 대목이 눈길을 끌었습니까? 네, 일단 뭐 FOMC 의사록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네네. 해주셔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7월 말 FOMC에서 금리 인하한 이후에 한 달도 안 됐는데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7월 말 FOMC 의사록을 해석하는 건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를 이제 같이 세트로 좀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때만 하더라도 조금 등에 떠밀린 듯한 느낌. 그리고 금리를 인하했지만 뭐 여러 형태로 이번 금리 인하가 뭐 보험 성격의 것이며 뭐 중기 사이클의 조정이며, 그러니까 마치 이번에 금리 인하가 향후 추세적으로 진행될 금리 인하로 오해하지 마라. 그게 미국 핵심, 그게 그렇죠. 파월 의장의 핵심이었죠. 전하고자 예. 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좋은데 뭐 흔히 말하는 보험 성격이라는 게 결국은 말은 안 했지만 트럼프가 이렇게 하도 저렇게 하니까 비속어로 쓰고 싶은데 방송이나 쓸 수가 없는데 예? 트럼프가 하도 이렇게 그렇게 지어쓰고 하니까 시작하는 말을 하고 싶으시구나.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번 해준 거다. 이런 게 이제 7월 FOMC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뒤로는 사실은 뭐 미국 경제는 탄탄하지만 글로벌리 봤었을 때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상당히 많이 커졌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잭슨홀 미팅에서는 조금 더 그때보다는 훨씬 이제 이번 금리 인하가 지난번처럼 보험 성격이다, 일시적이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봤을 때 안 할 것 같고요. 어쩌면 이제 추세적인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조금 내비치는 잭슨홀 미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을지를 FOMC 의사록하고 잭슨홀 미팅하고 같이 좀 투자자들 좀 입체적으로 살펴자. 같이 세트로 한번 보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김상원 연구원께서는 우선 저는 시장의 반응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우선 7월 FOMC 의사록 자체가 조금은 후키시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후키시했다. 네, 매파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우선 아까 말씀 주셨지만 50pp 인하를 전망한 2명의 위원도 있었고 사실상 기존의 인하를 반대했던 2명 위원 외에도 추가로 한 3명 정도의 반대하는 위원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우선 의견이 되게 분분했다, 통일되지 않았다라고 네, 저는 보고 예. 있는데 다만 좀 호키시했고 시장이 실망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파월 의장이 7월 FOMC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뭐 미드 사이클 어드저스트먼트다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동의했다라는 게 의사록에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확인되고 나서 9월 FOMC에서의 50bp 인하 확률도 10%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장중에 두 번째로 2년물하고 10년물의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년물 금리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튀면서 장중에 나왔었거든요. 역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보는 거는 생각보다는 9월 FOMC에서 적극적인 좀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다라는 이 좀 기대감에서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잭슨홀 미팅이 곧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물론 이게 트럼프의 영역일지 경제 지표의 영역일지를 우선 차치하고 7월 FOMC 때 25bp 금리를 인하했을 때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었거든요, 연준이. 그게 첫 번째가 그냥 낮은 인플레이션이었고 두 번째가 미중 무역의 전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두 네. 개가 전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게 보험용 인하라 하더라도 95년과 98년에 다 3번은 인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준은 한 차례 인하를 한 것밖에 불과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뭐 좀 추가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시장에 시사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 주간 전망대에서 우리 김돈 연구원 만나면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지난 그 파월 의장의 7월 말에 했던 미드 사이클 어저스트먼트에서 그 미드 사이클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 미드 사이클이 그 사이클의 의미가 사이클은 경기 사이클을 빙자한 금리 인하의 추세 아니면 횟수, 기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통화 정책을 피는 데는 여러 가지 뭐 근거가 있죠. 근데 그 근거에는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많은 부분을 작용을 하지만요. 네. 하지만 최근 미국 연준이 단행하는 금리 인하는 흔히 인플레이션은 차치하고 대외적인 역풍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불안감들입니다. 역풍이라는 게 제대로 볼 때와 반대로 볼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어떻게 보면 FOMC 의사록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추세적으로 연준 입장에서 정하고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좀 더 시장에 영향이 있을지 아니면 시장 나오는 데이터들을 그때그때 반응하면서 인하 기조를 아니면 인상 기조를 가져가는 게 좀 더 올바를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고민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한 발짝 뒤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내년 상반기 뉴욕 연준에서 나오는 이 네. 투하 정책 프레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녹아져 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미들 사이클, 이 사이클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면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가면 통화 정책의 그 기조, 금리 인하의 그 기간 아니면 횟수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들 사이클이라는 게 하울 의장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 흔히 기준금리를 한번 인하하면 순차적으로 1년 아니면 장기간의 시간을 갖고 해왔던 게 그동안의 어떻게 보면 연준의 스탠스지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파월 의장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그 단어 아니면 그 뉘앙스가 시장한테는 상당 부분 오해를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오해라고 말씀하시지만 네네.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은 좀 묘한 게 우리가 경기 얘기할 때는 그동안에 늘 그랬어요. 레이트 사이클. 미국 경기가 이제 끝물이다. 사이클이 끝물이다 할 때 레이트 사이클이라 했는데 지금 파월 회장이 말했는 그 미드 사이클은 나는 이게 경기 사이클 중에 금리 조정이 아니고 통화 정책, 이른바 금리를 갖다가 내리든지 올리든지 자기들은 지금 8번을 올려왔어요. 제로금리에서 해갖고 8번을 올려왔던 이 사이클의 가운데에서 우리 지난 12월 달에 좀 오버한 것 같아. 그래서 살짝 조정하는 거야 하는 의미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 그때 그 사이클이 금리 인상 사이클 중에 살짝 하도 대통령도 뭐다 그러고 시장도 완화적으로 좀 변해주지 이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살짝 조정한다는 얘기 같으면 그때의 미드 사이클 어저스먼트라는 얘기는 정말 매파적이거든요. 그건 제가 좀 오버해서 해석하는 건가? 아니요, 사실 저도 소장님 쪽 의견에 가까운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연준은 항상 이제 분기 말에 주로 금리 결정을 해서 이제 점도표하고 우리가 금리 결정을 네. 같이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사실 되게 오랜만에 분기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그런 셈이죠. 네, 사실은 이제 369, 12가 아닌데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월 말에 있는 그 점도표가 가장 최근 점도표인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그 흔히 말하는 중립금리 내지는 연준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금리 수준이 지금도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느끼기에는 연준은 여전히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 최근의 경기 여건 자체가 다소 조금 불안한 게 있으니까 살짝 금리를 한 차례 내지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한 3차례까지 인하한 적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살짝 한번 인하해줬다가 다시 이제 경기 여건 좋아지면 우리는 금리 인상 사이클을 재개할 거야. 네. 그러니까 저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살짝 조정 그 느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도 이제 잭슨 홀 미팅이 궁금하다는 얘기가 여전히 그 스탠스를 유지할 거냐. 그리고 9월 말 FOMC에서는 이제 점도표를 내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점도표에서 9월 말이야 이거 9월 18일? 9월 네. 예. 9월 FOMC에서는 이제 점도표를 보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점도표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 중립금리 내지는 그 롱텀 레이트 자체가 저 위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스탠스는 여전히 우리는 이번에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난 게 아니야. 최근에 금리 인하는 그냥 흔히 말하는 뭐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뭐 이렇게 지금 연준은 계속 스탠스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진짜 나타난다면 그거는 대단히 호키시한 거죠. 오케이. 그러면 저의 의심이 뜬금없는 의심은 아니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또 하나 궁금했던 거 아까 우리 김상훈 의원 살짝 언급하셨습니다만 왜 이번에 물론 뭐 상반기부터 10년물하고 심지어 3개월물하고 역전됐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막 다루기도 하고 시황에서도 많이 쓰셨잖아. 근데 이번에는 가장 시장에서 중시하는 10년물, 2년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아래 공포 이렇게 뭐 방송에서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막상 시장이 받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던데.
어땠어요? 지속성이겠죠. 결국에는. 지속성? 네. 5월 달부터 10년물과 3개월물의 역전이 시작돼서 꽤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떤 현상이 오래되다 보면 플레이어들은 즉 투자자들은 자기의 행동의 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개인 자산의 속성마다 다르겠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0년물과 2년물의 역전은 나름 3개월물보다는 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완벽한 역전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역전이 됐다가 다시 한번 뭐 플러스 10bp 내외로 움직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아직까지 조금 관망 상태, 관망 상태.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2년, 10년 스프레드가 역전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주식시장이 뭐 붕괴되고 뭐 경기가 꺾이는 데는 뭐 한 13개월, 뭐 15개월 시차가 있었죠. 이런 게 있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가 기준으로 지금 아직 역전은 안 됐어요. 장중에만 예, 장중에 역전됐다가 다시 또 정상화되고 이래서 사실은 아직은 채권 시장도 명확하게 경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침체로 갈 거야라고 아직 보여주고 있지는 않죠. 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헷갈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김상원 연구원 보시기에 뭐 수요일 밤에 뉴욕장 보니까 제법 올라가더만. 네. 그때 뭐 마켓 같은 거 뭐 유통업체 뭐 주식이 네. 뭐 차트 보면 막 날아가고 이러던데. 네. 네. 아니 미국 소비 좋다는 거예요 아직도. 뭐 여타 이렇게 뭐 그거 좋은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요구하듯이 야 100bp 내려 1% 포인트까지도 내려라고 할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우선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제가 그냥 위험 자산이 다시 좀 반등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정치적인 부분을 좀 배제하고 펀더멘털로 논의를 하고 싶지만 작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 보면 정치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사실 트럼프랑 연준과 무역 분쟁이라는 이 세 개의 연결고리가 거의 메비우스 띠처럼 되게 견고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주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미중 무역 분쟁을 장기화할 수 있는 총알을 장전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 해줌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그 장기화의 발판을 마련했고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어서 어쨌든 중국과의 그 무역 분쟁에서 어쨌든 승리를 거둬야 되거나 자기의 재선에 어느 정도 발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도 금리를 내려달라라고 파월 의장한테 계속 요구를 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다만 이번에도 위험 자산이 좀 반등하는 건 전 또 한 번의 루틴이 아닐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저희는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는 이러한 루틴들을 작년 4분기부터 한 번은 겪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4분기 S&P가 한 20% 빠졌어요. 3개월 네. 동안. 그리고 5월 달에 다시 무역 협상이 결렬 분위기로 바뀌면서 7%가 빠지고 이번에 다시 7%가 빠졌었는데 그럴 때마다 빠지는 트리거들이 결국엔 트럼프의 그런 관세나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의 뭔가 결렬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회복이 나올 거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던 게 사실은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좀 수세에 몰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과 경제 지표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조금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한 번의 루틴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증시들이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소매 판매가 0.7% 상승을 하면서 견조한 네.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위험 자산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수세에 몰린다. 저는 공감. 그 약간 저 5월 5일 날 그때 뭐 갑자기 그 트위터에다가 판 깨져서 이거는 중국 책임이야. 뭐 이러고 나서부터 이제 아까 말했던 7, 8% 증시가 빠지고 이번에 이제 8월 1일 날 FMC가 협조해 줬는데 연준이 협조해 다음 날 바로 남아있던 마지막 카드 3천억 달러에 대해서 때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또 장 빠졌어요. 네. 그 이후에 무슨 뭐 7위안 열리고 환율 조작고 하고 이렇게 왔는 중에 결정적으로 9월 1일부터 관세 부과하기로 했던 거 이거 12월 얼마까지 일부 말고 유예한다 할 때부터 트럼프가 체면이 많이 깎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뭔가 이 양반 스텝이 좀 꼬였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평소 대비 너무 많아 트위트 수가. 이게 자기가 다 쓰는 게 아닌 거는 분명한데 옆에서 도와주는 선수가 또 한 명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문체나 스타일이 기존에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하고 또 달라. 트럼프 스타일은 그거거든. 퍼스널 미팅?
시진핑 주석 보고 우리 번개함 때릴까 이런 게 이제 본인이 직접 한 거고 그 외에 아주 뭐 정확하게 무슨 뭐 연준은 세계의 중앙은행이 아니고 미국의 중앙은행이야 이런 것들은 보니까 누가 써주는 건데 근데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말씀하셨잖아. 저는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스텝 꼬인 것 같다 했는데 김돈 연구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셔요 지금? 지금 컨센서스가 트럼프는 수세에 몰렸다. 수세에 몰렸다. 왜냐하면 번복이 잦아졌고 실제로 그 전만큼 강한 파워가 뭐 강력한 뭔가 수단이 없다. 뭐 이런 게 지금 컨센서스예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다고 무엇이 변했냐라고 하면 관세가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중에 12월 15일 이후에 유예하지 않는 한 1,440억 정도가 될 텐데요. 관세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것도 9월 1일 당일 가서 또 캔슬할 거 아닙니까? 혹시나? 저는 부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관세에 되게 매몰돼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공약에서 원래는 중국산 상품 45%까지 관세를 그렇죠. 떼린다고 얘기했었으니까. 예. 근데 이건 나중에 얘기지만 저는 관세가 그만큼 매겨질 가능성이 워낙 높다라고 봅니다. 45%까지도 갈 수 있다. 네, 트럼프 2기를 저희는 준비해야 되면 관세가 있는 세상에서의 전략은 또 다른 느낌입니다. 다만 내년 11월까지 대선에는 그까지는 안 가겠죠. 근데 그렇다면 중국의 가장 큰 뭐 경기 둔화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관세가 아니더라도 최근에 보면 미국의 201조 통상법에 가면 수량 제한, 쿼터 제한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와 쿼터가 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오히려 중국에 좀 더 집중하자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수세에 몰리는 것 같지만 중국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실제로 12월쯤 되면 언론은 중국이 이겼다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왜냐하면 트럼프는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는 번복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중국의 GDP는 4, 4분기 GDP는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숫자 자체가 좀 올라갈 룸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보는 데이터들은 뭐야 이거 중국이 경계가 좋아지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이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이 부채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경기 하강 속도 결국 환율을 열어서 관세를 어느 정도 대응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열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시간이 그렇게 과연 중국의 편에 설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요. 관세가 처리되지 않는 한 이번 사이클에서의 중국의 둔화 압력은 워낙 클 것이다. 그게 내년 상반기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수세에 몰린 것은 일부 인정하지만 완전히 이 판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기에도 또 약간 시기상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단세포처럼 한번 진행해 볼게요. 나 오늘 아메바야. 트럼프 편이네. 한번 트럼프 한번 까보시죠. 트럼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를 그냥 깐다라는 느낌보다는 내년도 대선까지 아직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내년 11월이잖아요. 예. 지금 8월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도 뭐 한 1년 3개월 정도. 물론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민주당 후보가 최종 확정돼 갖고 레이싱 벌리고 이럴 때는 좀 상황이 긴박해지긴 하겠지만 적어도 내년도 요맘때까지 한 1년 정도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 1년 동안 최대한 중국을 압박을 해서 원하는 것을 지금 취하는 게 트럼프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봐서 압박했다가 또 가만히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9월 1일부터 관세 매기면 연말에 미국의 쇼핑 시즌이 제일 큰데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해가지고 거의 연말 소비가 미국 경제의 한 20% 소비가 그때 이루어지잖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3개월 미루지 뭐. 그래서 지금 12월 15일로 미뤄진 이유가 결론 이 연말 쇼핑 시즌을 생각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트럼프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번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대목에서 예. 그 12월 15일까지 크리스마스 이전에 미국 소비자들을 배려해서 관세 부과를 갖다가 유예했다. 그 대목에서 진짜 트럼프 훅 가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은 네네. 맨날 트윗 올리는 거 보면 우리는 관세로 수십억 달러를 갖다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있어. 자랑질을 해요. 그런데 뭐 중국은 위안화를 약세화를 해갖고 뭐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미국의 소비자들은 별로
그거 영향 안 받아라고 했던 양반이 영향 안 받으면 왜 12월 15일까지 왜 넘겨? 미국 사람들이 영향 없으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면서 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중국 입장에서는 쟤 그냥 냅둬라 일일이 대응하지 말자 쪽으로 간 것 같아. 네. 아니 저보고 까라고 하셔놓고 소장님이 직접 트럼프를 본인이 까고 싶으셨구나. 예. 근데 이제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분석을 하기에 네. 이 연말 소비 시즌 때문에 관세 부과를 연기한 것 같다라고 우리는 분석을 하지만 트럼프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한다. 자기는 인정 안 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연말 소비 시즌이 워낙 크니까 요건 좀 지나서 다시 한번 압박을 할 것 같고요. 내년도 상반기, 내년도 1분기 정도가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이 중국을 최대한 압박하는 그런 절정에 이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내년도 1분기에는 어떤 형태든지 결판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지금은 약간 트럼프가 후퇴하는 듯 보이지만 아마 연말 이후부터 내년도 1분기까지 다시 또 아주 매우 강한 공세를 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중국이 이것까지 견디고 다음번을 도모하자라고 생각할 건지 아니면 도저히 못 견디겠다 손을 들 건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위안화의 모습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사실상 금리 인하 조치도 했잖아요 중국이. 네. 이런 걸 감안해 보면 중국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 쟤 무시하자. 이번에 조금 힘들더라도 진짜 다음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걔까지 한번 버텨보자. 조금 중국은 장기전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면 제가 중국 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중국 될까요? 편에서 왜냐하면 제가 그때 여기 첫 출연했을 때가 시기가 G20 회담 이후에 그때 네, 나왔어서 제가 생각하는 이 미중 무역 분쟁의 시나리오를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중국에서 좀 유학을 해서 중국에 대한 바이어스가 있지만 중국이 어쨌든 백기를 투항을 하려면 저는 작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한 이후부터 꾸준히 딱 두 가지를 제시를 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정말 정치 체제나 사상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시위가 확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크레딧 디폴트나 국유은행들 그런 은행들 쪽의 디폴트 문제가 어쨌든 국유기업 쪽에서 좀 연쇄적으로 발생을 해야만이 저는 이 미중 무역 분쟁에서 우선 백기를 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홍콩 시위 정도나 혹은 지금 민간 기업 중심의 디폴트 정도로 봤을 때는 우선 중국 정부가 투항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미중 무역 분쟁이 어쨌든 장기화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기조를 계속 깔고 채권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트럼프가 수세에 몰렸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선 IT가 9월 달에 가장 성수기인데 화웨이 제재를 90일간 또 한 번 유예를 해줬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본인이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나머지 4차 관세에 대해서 관세를 다 부과했는데 아시다시피 거의 다 소비재 품목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현재 디플레 우려가 되게 많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지만 행여나 혹시라도 인플레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연준이 그 금리 인하를 제시했을 때 두 가지 근거였던 첫 번째 낮은 인플레가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네.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 연준 무역 분쟁이란 이 연결고리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게 되는 순간 깨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트럼프는 그런 관세를 조금 유예를 시켜주고 그리고 연준을 계속해서 때리는 이러한 패턴이 저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트럼프가 관세 철폐로 간다거나 이렇게 뭐 극적 타결로 간다는 시나리오는 거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중국은 어떻게든 버티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날 자나깨나 금리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 김돈 연구원 보시기에 지금 2에서 2.25입니다. 연방기 연금리 타겟 레인지가 네네.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내리면. 저희는 뭐 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까지 두 번 더 인하, 그러니까 50bp 더 내려가는 거죠. 내년 3월까지 한 두 번 정도. 네, 그러니까 9월에 한 번, 내년 3월에 한 번 이렇게. 지금 그럼 김돈 연구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일단 무시하는 거네요. 100bp 내려 양적 완화도 하고. 100bp를 언제 내리라는 얘기는 없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제가 잠깐 첨언 드리면 이제 큰 변화에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관세도 뭐 소비 이런 것 때문에 처리하는 것 같고 네. 만약에 인플레이션의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같고 실제 연준 내부에서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관세는 그냥 간다. 근데 다만 연준이 움직여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 움직인다. 그럼 연준의 프레임을 바꾸면 됩니다. 프레임을 바꾼다. 네. 물가 에버리지 평균 타겟팅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지금보다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상당 부분 있습니다. 실제 소비재 관세가 부과된다면 수치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격 전이율에 따라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금보다 높아질 건 자명합니다. 그러면 그걸 모든 걸 깔고 연준이 그렇게 운신의 폭이 좁아질 텐데 왜 트럼프는 관세를 계속해서 고집하는가? 관세를 고집함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완화적인 정책을 필 수 있는 기반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번 잭슨홀부터 빨리 나타날지 아니면 또 다른 타운홀 미팅을 넘어서 내년 상반기 뉴욕 연준 어느 시점에서 통화정책 프레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오르더라도 과거 몇 년 동안 워낙 물가가 저조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놓고 완화적으로 갑시다라고 할지는 봐야겠지만 뭔가 변화가 그런 쪽에 있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수세에 몰렸다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 판단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분 자주 만나시잖아. 트럼프의 수세에 몰렸다는 것은 조금 그거한 판단이다. 근데 좀 몰린 것 같다. 저 청소골 같은 막걸리 한 잔 넣고 한번 밤을 한번 새야겠네. 근데 위원님하고 미중무역 분쟁에 장기화하는 공통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편을 가려고 하세요. 요즘 다 그러면 박 박사님 보시기에 네. 그나마 금리 정상화 그리고 출구 전략에 서둘렀던 연준은 네. 금리 한 9번 올린 거죠. 결과적으로. 이번에 내려오기 전에 9번 올린 거 아닌가? 2.25에서 2.5까지 갔을 때가. 그렇게 요번 인상 사이클이요? 인상 사이클에서 그러다가 이제 한번 내린 거예요. 네, 뭐 그 정도. 예.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타겟 레인지 하단이 1%, 1이라는 숫자를 보고 싶어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25bp씩 하더라도 그러면 4번 정도는 더 내려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연준이 25bp씩 해서 뭐 서너 번을 내리는 동안에 20이나 뷰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야들아 지금 마이너스인데. 근데 그게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게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지금 뭐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7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내렸고 또 내리기를 기대하고 예상하는 환경이긴 한데 사실 그거는 연준의 잘못은 아니었잖아요. 네. 즉 과거에는 연준이 항상 오버킬, 즉 경제 여건보다 과하게 금리를 올려서 그 자체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금융 환경을 너무 긴축적으로 만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사이클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했던 게 이제 연준의 패턴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금리 인하는 사실은 그거하고는 조금은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다른 측면, 즉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분쟁, 트럼프가 계속 이 뭔가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는 환경으로는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저도 내년도 말 정도에는 지금보다 금리가 3번 내지는 4번 정도 인하가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옛날처럼 연준이 뭔가 선행하고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냥 버티다가 또 어쩔 수 없이 금리 인하해야 되는 환경에 몰려서 인하하고 이제 이런 그냥 형태가 될 것 끌려가는 같거든요. 거예요 시장에.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9월 FOMC에서 점도표를 보면 되는데 점도표가 저는 그 롱텀 레이트 자체가 지난번에 비해서 아주 확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보려면 롱텀 레이트가 뭐 과거에 3% 약간 그 2% 후반에 있던 것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완전히 정책 기조를 바꾼다고 한다면 얘가 1% 이 정도로 내려가야 연준도 이제는 추세적인 금리 인하를 생각하는 거란데 연준이 9월 달에 당장 그렇게 보여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역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인하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먼저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해주는 상당히 좀 통화 정책에서는 약간 답답한 환경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럼 질문하신 게 뭐 ECB라든가 BOJ 어떻게 할 거 아니야? 후행적으로 움직이겠죠. 연준이 하는 거 봐서 그리고 연준의 정책에 의해서 달러가 어떻게 되는지 봐서 제 얘기는 후행적으로 움직일 거다. 오케이. 답 들었습니다. 후행적으로 움직이면 지금 같은 예측은 금리
22 마이너스 0.4, BOJ 마이너스 0.1에서 후행적으로 연준 따라가면은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걔들. 금리만 놓고 보면 운신의 폭은 연준보다 ECB가 BOJ가 적습니다. 금리만 봐서는. 하지만 전통적인 자산의 확대를 보면 ECB는 좀 더 룸이 있어 보이고요. 사실 BOJ가 좀 더 선제적인 많은 대차지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실상 성적표만 놓고 보면 엔화의 지금 강세를 보면 BOJ는 동문지 통화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상당 부분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이제 전망인데요. ECB 물론 연준의 움직이는 거 보고 가닥이 잡힐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독일 경제 아니면 유럽 경제 상황을 보면 9월 달에 ECB가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7월 달에 연준이 움직였기 때문에 9월 달에 ECB가 움직이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잭슨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과감하게 연준이 바뀔 거니까 먼저 ECB가 선제적으로 워낙 유럽 경기가 안 좋으니까 움직인다라고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9월 달에 ECB가 움직일 것 같다는 게 저는 조금 선제적일 수 있다라고 그 얘기하는 누구죠? 올리렌인가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거고요. 아, 네네. 다양한 부양 패키지. 네네. 무슨 말이에요? 뭐 다양한 패키지는 이미 위기를 벗어나면서 2012년도 남미로 사태, ECB에서 많이 실험적으로 했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TLTRO도 했었고 수많은 툴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핀란드 중앙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9월달 FOMC 점도표에서 이번에 좀 중요한 것은 2022년도 점도표가 새로 찍히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텀을 바꾸기 바로 앞단에 이제 힌트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슬로프 자체가 이제 인하 쪽으로만 조금만 변화더라도 시장의 생각은 아마 완화적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요. 그런 게 바탕이 되면 ECB는 좀 더 과감하게 지금 경기 상태를 보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상훈 저기 위원이 지금 여기 증권사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쪽으로 업무를 하신 게 몇 년 차세요 지금? 제가 201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5년 초에 이제 2015년 여의도에 초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금융위기도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이제 다시 또 뭐 공부를 하셨겠네. 네, 뭐 그런 식이죠. 제가 그때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제 금융투자업계에 몸담은 일에 지금까지는 매일 중앙은행 타령만 했습니다. 네, 네. 연준이 어떻고 ECB가 어떻고 그렇게 하면서 자료도 만드시고 리포트 쓰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중앙은행 타령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이 패러다임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아까 뭐 ECB 같은 경우도 이제 9월 20일에서 저는 뭐 예치금리를 인하하고 뭐 추가적인 적극적인 충분한 부양 체계를 뭐 말하면 뭐 QE가 좀 재개되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이미 지금 독일 그 재무장관이 뭐 균형 개정 깨고 뭐 500억 예. 유로 쓰겠다라는 네. 얘기들을 하니까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렇게 정말로 실제로 이행이 될지도 아직은 미지수인데 어쨌든 지금 중앙은행 자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 자체가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은 거는 모든 나라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공조를 하면서 정부 쪽에서 할 수 있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어쨌든 이 경기를 부양하는 모습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독일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500억 유로를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500억 유로 자체가 예전에 2008년도 때 독일이 정말 마이너스 성장, 그 침체라고 하는 대폭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때에 비교를 해보면 지금 2018년 GDP 대비 1.5% 정도밖에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 은행을 구제하기 위한 규모로는 상당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을 균형 재정을 깨면서까지 크게 쓰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당시 때보다 독일의 2분기 GDP가 마이너스를 기록은 했지만 3분기 때 역성장을 한 번 더 기록을 해서 기술적 침체가 된다고 해도 그 폭 자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독일이 타국에 대해서 재정 건전성을 얘기를 하려면 어쨌든 EU의 규제나 그리고 독일의 헌법 규제를 지켜야 되는데 예. 우선 EU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어쨌든 공공부채가 GDP 대비 60%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60.9%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늘릴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헌법상으로도 경기 확장기일 때 경기가 좋을 때 또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넘어서까지 재정 부양을 지금 당장 했을 수 있을지는 조금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말씀 주신 대로 우선은
중앙은행의 그런 인하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정부의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달해서 유럽 쪽에서도 지금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영께서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이제 통화 말고 재정 할 시대가 아직 멀었습니까?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죠. 네. MMT. 네. 결국에는 통화정책의 무용론은 MMT로 귀결될 것이다. 실제 그런 논의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통화정책의 툴에 대한 우리가 효과를 봤죠. 물론 부작용도 동시에 봤습니다. 네. 효과를 봤다는 거에 좀 더 무게를 줄 때라고 보고요. 최근에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리세션에 대한 공포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리세션은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화정책의 효과를 우리는 분명히 봤다. 그래서 득가실이 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운운하기 전에 긍정적인 효과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박지원 박사님께는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요새 살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월가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너무 이거 채권 쪽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돈이. 포지션도 항상 과하면 부족함보다 못하다고. 네네. 이 카드 한번 이거 피바다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블러디 뭐 이런 단어가 막 보이더라고요. 네네. 예. 그 가능성은 지금 많이 담으셨을 거 아니야, 채권은. 네. 아직도 계속 담는 중이세요? 일단 뭐 보험 자산 운용하는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보험료는 흔히 말하는 자산 부채 듀레이션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권을 담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부채 듀레이션 자체가 늘어나서 더 또 채권을 사야 되는, 그러니까 약간의 악순환이죠.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최근에 글로벌리 금리가 빠르게 하락한 것도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하락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네. 더 사야 되는 수요가 생기고, 그러니까 또 그게 또 금리를 하락시키는 이유가 됐다고요. 악순환에 이런 어떤. 그래서 지금 이제 물어보시니까 답변 드린 거는 결국은 향후의 시장 전망이 어떠냐에 따라서 금리가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더 떨어질 것 같다 한다면 더 사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릴 거, 뭐 채권 시장이 금리가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뭐 글로벌리 뭐 17조 달러 정도인가가 뭐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갔다고 뭐 하니까 15조, 16조 달러라 그러더만. 조금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더 늘었어요? 최근에. 예.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전체. 유럽에서는 그럴 거예요. 유럽에서는 예. 그러니까 그런 잠깐만요. 말씀 중에 그 대목에서 자, 독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7 정도 해요. 네네. 예? 네. 그러면 유럽의 기관 투자자, 유럽에서도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서 우리 박 박사님처럼 그런 CIO 같은 사람들이 뭐 운용을 해야 되는데 네. 어쨌거나 자산이라고 그걸 갖다 우량 자산이라고 살 거 아닙니까? 네네. 사는 순간에 자기는 이제 자기가 산 가격으로 봤을 때는 이거 만기 때까지 들고 있으면 이거 마이너스 0.7%예요. 네네. 예? 마이너스 0.7%인데 그렇게까지도 사는 이유는 그렇게까지도 사는 이유는 그랬다가 망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금리가 시장에 금리가 오른다. 인플레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살아나겠나 싶더니 인플레가 결국 살아나서 시장 금리도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나는 마이너스 0.7% 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뭐 1%, 2% 플러스로 된 수익률을 내고 있어. 네네. 나는 손해야. 그렇지만 뭐 평가 손이고. 그냥 난 만기까지 그냥 갈래. 대신 나는 바보처럼 마이너스 0.7% 수익밖에 못 냈어. 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시장에 금리가 오르면 바보 된 거예요. 네. 그죠? 네네. 뭐 팔면 이제 확정되는 거고 손실. 네. 마이너스 수익률에도 담아야 되는 상황이 어떤 경우예요? 도대체 기관들이. 그 질문을 제가 여러 번 받아서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지금의 마이너스 금리 수준으로 한순간에 온 게 아니잖아요. 네. 금리가 갑자기 플러스에 있다가 마이너스로 훅 뛰어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금리가 흘러내렸어요. 그 얘기인즉슨 사실 금융위기 직후에만 살짝 금리가 올랐고 거의 10년 동안 계속 금리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계속 비슷한 질문이 왔던 거죠. 금리가 최근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바닥 아니냐. 그러면 이제 채권 시장이 뭐 흔히 말하는 뭐 대학살 비슷한 형태가 버블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하물며 작년 초에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미국 5% 가네. 트레저리가 뭐 이런 4% 소리. 넘어간다 했었으니까 그때 3%대 조금 넘어갔을 맞아요. 때 5% 넘는다 했어.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1.5.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그런 전망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금리가 하락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전망에 근거해서 금리가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뭔가 포지션을 선제적으로 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네. 그리고 결국 이제 경기가 돌아가는 환경, 향후의 경기 전망에 기인해서 시장도 형성이 될 텐데 지금 결국은 미국 경제가 레이트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난 10년 넘게 경기 호황을 거친 다음에 경기 불황으로 가기 직전에 이 기간이 좀 더 연장될 수 있냐 없냐를 지금 논하고 있는 기간이지 아직 확장 이후에 둔화 안 갔잖아요. 아직 안 갔죠. 그러니까 순서상 봤었을 때는 경기 불황이 일단 오고 그 불황의 폭이 생각보다 좁을지 짧을지 이제 그 부분이 다 판가름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경기의 반등, 금리의 반등을 논할 수 있지. 지금 상태에서 벌써부터 금리 바닥인 것 같은데 심증적으로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질 수 있어. 이렇게 의심하고 실질적으로 포지션이 안 했던 투자자들은 지금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고 두 번째, 왜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사야 되냐 한다면 뭐 마이너스 채권을 사서 더 마이너스 팔면 돼. 뭐 이것도 있긴 하지만 결국 가장 큰 거는 수요와 공급상에서 제도적인 수요가 존재를 해요. 제도적인 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뭐 안전 그 무위험 자산의 비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채를 의무적으로 들고 가야 돼요. 이게 마이너스이든 플러스든 그리고 또 환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담보 성격으로 뭔가 제공을 해야 될 때 그것도 국채만 받아줘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뭐 장기채 금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삽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제도적인 그런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예. 그 부분이 그렇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현재 유럽 중앙은행들은 유럽 중앙은행이 예치금리 마이너스 0.4%잖아요. 네. 즉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돈 맡기면 마이너스 0.4%예요. 비용이 드는 거예요.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보내는 메시지는 시중은행에게 니네 초과 지중금이든 뭐 주로 초과 지중금이겠죠. 의무적으로 맡겨야 되는 지중금 말고 초과 지중금은 맡기지 마. 맡기면 우리는 무조건 0.4% 수수료 매길 거야. 그 얘기는즉슨 제발 시중에 돈 풀고 대출하고 시중에 돌려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얘기죠. 시중은행은 그 대출처를 못 찾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대출을 해준다고 치면 얘가 부도날 가능성이 큰 애들이니까 차라리 0.4% 떼고 차라리 말아. 스스로 떼이고 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이너스 0.3% 예치금리가 아까 김도원 연구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22회에서는 또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적 완화도 다시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22쪽에서. 22가 향후에 네. 이제 우리가 뭐 정말 미국이 내년도까지 금리를 계속 3번, 4번 인하한다고 하면 22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마이너스 금리, 예치 금리 더 낮추는 거, 그다음에 양적 완화 재개인데 또 양적 완화 하려고 한다면 유럽은 국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 22가 각 국가별 국채를 사줄 때 또 쿼터가 있어요. 예. 그럼 그 쿼터에서 제일 많이 사야 되는 게 뭐냐? 또 독일 금리예요. 또 독일이야.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계속 누군가는 이 독일 채권을 사줘야 되는 그런 수요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틀 자체를 완전히 깨부수지 않는 한 왜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이 채권을 삽니까? 이게 그나마 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은 독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7 정도고 지금 일본의 JGB가 마이너스 0.2 정도 되나요? 그러면 JGB는 고금리채네. 그렇죠. 엄청 무겁죠, 거기에 비하면 미국 국채는 슈퍼 고금리채네. 그렇죠. 그러면 어지간한 돈들은 다 미국 국채 사러 가야겠네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미국 국채 수익률은 더 떨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힘이 더 크냐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어쨌든 아직은 견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견조해서 그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을 끌고 지가 올라가는 정도가 돼서라고 한다면 금리 수준들도 현재 수준에서 머물러 있겠고 오히려 미국 금리가 이만큼 있으니까 다른 나라 금리가 떨어지는 거를 좀 잡아준 역할을 하겠죠. 네. 근데 반대로 미국을 제외한 나라 다른 나라들의 힘이 더 세서 여기서 끌어내린 더 힘이 크다고 한다면 미국 금리도 끌어내리겠죠. 예. 근데 지금 과거의 역사상 보게 되면 항상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 제일 크지만 미국하고 미국 이해를 놓고 보면 미국 이해가 훨씬 크죠. 그리고 미국도 그 세계 경제에서 왜 떨어져 사는 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교역을 하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 결국은 세계 경제의 흐름이
미국에게도 시차를 두고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게 생각이고요. 요거는 이따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 얘기할 때 사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시간 얼마 없습니다. 장단금리 역전. 아, 미리 얘기할까요? 말씀하시죠. 예. 그 요번에 이제 2년 10년 스프레드 역전에 대해서 뭐 또 반론이 있잖아요. 과거와는 다르다. 최근에 장기 쪽 금리가 떨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그래도 플러스인데 다른 나라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미국 장기채를 사는 거다. 네. 그 미국 장기채가 미국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그냥 낮아져 있는 거니까 현재의 수익률 곡선의 역전 내지는 플래트닝을 어떤 펀더멘탈의 요인으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 과거에 있었던 경기 침체 징조로 보지 안 봐도 된다. 예, 그런 이제 어떤 그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과거에도 특히나 2008년도 금융위기 오기 전에 우리가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린스펀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었을 때 이게 왜 그럽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해외 중앙은행들이 우리 미국 장기채를 많이 삽니다. 그때는 상황이 조금 달랐어요. 그때는 다른 나라 대부분 이제 흔히 말하는 경상수지 흑자국이어가지고 쌓이는 외환 보유고를 미국채로 소화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과 미국 이외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경제는 안 좋죠. 예. 그래서 금리가 마이너스예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다른 나라의 금리가 마이너스에서 미국 금리를 끌어내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펀더멘탈리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차를 두고 미국 경제도 끌어내릴 거야 라는 부분을 저는 채권 시장이 지금 먼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뭐 논리적인 전개가 그렇게도 가능하죠. 예.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 난 김에 장단기 금리 역전은 한 번은 짚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심각하게 안 봐도 될까요? 김건연금 보기에도. 10년 만에 역전이 됐으니까 심각한 건 사실이죠. 다만 우리가 장단기 금리 역전 이퀄 리세션으로 치부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국 경제 리세션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타 국가들보다 정의를 내리는데 꽤 까다롭습니다. 미국의 NBER, 즉 전미 경제 분석국에서 네. 경기 침체를 정의하는데요. 우리 흔히 실질 GDP가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면 리세션에 들어갔다. 네, 그렇게 실제 알고 있죠. 한국도 1분기 그래서 약간 고전했었고 네. 최근에 독일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촉각을 세우는 거고요. 근데 미국의 정의는 좀 다릅니다. 미국은 NBR에서 경기 리세션을 정의를 하는데 전체 이제 데피니션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NBR은 데피니션을 리세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GDP 외에도 생산, 소비, 고용 다 여타 지표들이 수개월 동안 a few months라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경기 둔화의 지속성을 가했을 때를 경기 리세션으로 정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거기에 매칭되는 경제 지표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소비 경제이기 때문에 소매 판매일 수 있죠. 그런 네. 측면에서 보면 과거 경기 침체를 예. 떠나서 경기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됐던 구간과 지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GDP하고 소매 판매 증가율이 과거보다 한 2~3배 정도 높습니다. 물론 레벨은 작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경제 3분의 1을 담당하는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 경기가 잘 나가고 있다. 더 나아가서 왜 잘 나가냐를 쭉 봤더니 미국 경제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었던 GDP 대비 가계부채가 어느덧 100%에서 76%로 2단계 정도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가계 디레버리징이 거의 끝났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제가 어떻게 리세션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 물론 두렵고 심각한 부분입니다. 많은 왜곡을 양상할 테니까. 하지만 그게 이퀄 곧바로 리세션이라고 답하기에는 현재 미국 경제가 상당 부분 다른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요. 이제 막좀 시간이 쫓기네요.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좀 비겁한 것 같아서 요새 뭐 계속 언론에서 DLS 사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독일이나 영국의 국채 수익률이 너무 낮아져서 벌어진 사태예요? 그런 겁니까? 그렇죠. 우선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냥 뭐 굳이 한국말로 하면 뭐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인데 뭐 은행에서 판 걸 DLF라 그러고 뭐 증권에서 판 걸 DLS라 그러는데 우선 그냥 DLF의 F는 펀드구만. 네.
이 자체의 그냥 비중만 놓고 보면 우선 전체에서 한 99%가 지금 DLF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네. 이 판매 잔액 중에서 개인이 들고 있는 비중이 한 85%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원금 손실 영역까지 오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게 원금 손실 영역에 들어가는 건 기초 자산을 두고 있는 그 두 가지의 형태가 다 지금 마이너스로 쭉쭉 빠지고 있고 기존의 이 배리어를 벗어나는 범위까지 금리가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우선 독일 금리도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비중이 큰 거는 지금 영국하고 미국의 그 CMS 금리라는 건데 그거 자체가 우선 달러화 시장과 파운드화 시장에서 이제 그 이자율 수합을 하게 되면 리보 변동 금리랑 교환하게 되는 고정 금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달러화 시장에서는 5년물짜리 그리고 파운드화 시장에서는 7년물짜리가 있는데 어쨌든 유럽 경기가 안 좋고 글로벌리 미중 무역 분쟁 여파 때문에 결국에서 펀더멘탈이 훼손이 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수급적인 부분들도 다 돼가지고 금리가 계속 빠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이익을 확정할 수 있는 구간을 넘어서서 금리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지금 이미 만약에 지금 현 상태에서 이 기초자산의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인 그 CMS 금리 쪽에서는 한 평균 예상 손실률이 한 56% 정도 되고 독일 국채 금리 상품 같은 경우는 거의 95%가 지금 이미 원금의 95%가 날아간다. 네. 그런다라고 해서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미 뭐 금리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기보다는 이러한 국면에서 재정 부양을 하더라도 독일 국채는 좀 이 정도 레인지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이제 2007년, 2008년 그 무렵에 있었던 키코 사태가 늘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네. 어쨌거나 뭐 어리버리하게 뭐 한국, 대만, 멕시코 이런 애들만 당했습니다. 키코 상품이. 근데 구조 논리상으로는 심플해요. 환율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 풋옵션을 사는데 그 풋옵션을 사는데 드는 비용을 콜옵션을 팔아가지고 콜옵션을 2개 팔기도 하고 레버리지를 키우다 보면 콜옵션 5개도 팔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그 당시 환율보다도 또 높게 팔 수 있는 행사 가격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했다가 환율이 900원 하던 놈이 1600원 갔으니 죽은 거죠. 네. 큰일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키코를 갖다가 국내 기업들한테 팔았던 은행들이 대박이 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은행들은 결국 풋옵션을 사기 위해서 콜옵션을 팔았을 뿐인데 그 콜옵션을 갖다가 지금 사들고 있는 애들은 전부 월가 애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키코 가입했던 기업들의 모든 손실은 사실상 그쪽으로 갔다는 그 본질인데 이것도 뭐 비슷한 거 아닐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어려운 얘기를 우리 김상훈 의원은 좀 듣다 보기는 대충은 오네. DLS가 됐건 DLF가 됐건 이것도 그러면 우리 증권사나 판매했던 은행이나 이쪽에서 지금 이런다고 해서 이 투자자들의 손실이 증권사나 은행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상품을 갖다가 이렇게 또 구조를 짜서 넘겨왔던 저쪽에 코코네들이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구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대충. 안 봐도 비디오 아닌가?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백투백으로 상품을 넘겨서 팔았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고 자체 개발했다고 한다면 자체에서 해치를 할 거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그러면 그쪽에서는 이렇게 될 줄 알고 배팅을 한 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겠죠. 그리고 그쪽도 뭐든지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자기들은 또 치밀하게 해칭하면서 또 이렇게 했을 그렇죠. 것이고. 세일즈 앤 트레이딩 같이 하기 때문에 네. 걔네들도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금리가 떨어질지를 사실은 사는 사람도 몰랐고 그래요. 파는 사람도 몰랐고 설계한 사람도 제가 봤을 때 몰랐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아. 그러면 그쪽도 보면 순수하게 이 모든 거를 다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얘네도 일정 그냥 부분 이렇게 해치하면서 나눠져서 이렇게 그렇죠. 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골고루 어딘가에 뿌려 흩어져 있다라고 사실 생각하는 그렇게 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되겠고. 합리적이에요. 맞네요. 그 말씀이 맞겠고. 그럼 우리 얘기도 좀 해봅시다. 금통위가 연준 FOMC 전인데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제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지난번처럼? 이번 텀은 좀 쉴 것 같고요. 이번 텀은 쉰다. 물론 저희가 방송하기 바로 직전에 큰 어떻게 보면 사건이 벌어졌죠. 한국과 일본의 군사 교류 지소미아? 네네. 네. 뭐 또 분위기는 뭐 물씬 또 형성이 될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왜냐면 7월달 선제적 금리 인하도 여러 가지 원인을 보면 일본이 중심에 있었고요. 예. 이번에도 이제 8월달
금통이 바로 직전에 또 일본이 중심에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 텀 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요. 다만 조금 시장은 일주일 동안 혼재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뭐 이번에 내릴 것 같다라든지 없으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또 한번 지르셨잖아.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한번 신내림을 받아서 금리 인하를 소수 의견으로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요번에 저도 비슷해요. 금리 인하의 소수론자가 등장하는 동결. 2달 연속 하느니 하기에는 쉽지 않고요. 근데 그 당시하고 지금은 다른 건 뭐냐면 그때는 그래도 총알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나름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고 FMC가 얼마 후에 금리 인하할 게 뻔했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 편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요번 금통위에서는 다음 9월 FMC에서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 안 내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잡혀져 있지가 않아서 그 부분도 하나 좀 걸리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총알이 일단 25표 한번 소진했기 때문에 지금 3번 올리고 1번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 한 금리의 바닥 수준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총알을 아껴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바로 연이어서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면 세 분, 나 오늘 이 얘기는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 하신가 한 마디씩만 듣고 가겠습니다. 저는 중국 얘기를 아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실 저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충분히 말씀드려서 네. 한 번 더 그냥 강조를 드리면 어쨌든 이 부분은 요즘에 시장에서 미중 무역 분쟁을 상수로 보고 가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일명 그냥 한 등식을 수학을 봐도 y는 x 더하기 3에서 3이 상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y라는 종속 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이 부분들이 루틴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아까 김두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 관세란 카드도 있고 화웨이 제재가 다시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X라는 변수를 놓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여전히 우리가 주시해야 될 변수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막 상수다 이러면서 쟤들 또 저러네 이칼 문제는 아니다. 이럴 문제는 아니다. 저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훈 부장님. 오늘 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짧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특히 이제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최근에 그 미국채 2년과 10년 금리 스프레드의 역전 뭐 이런 모습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분명히 이거를 또 수급의 변수로 치부하기에는 또 우리가 금융시장에 보내는 신호를 잘못 해석할 수 있다. 예. 이것이 단순히 수급으로 인한 문제다. 수급으로 인한 결과다라고 단순하게 그렇게 단순화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미국 경제는 좋지만 미국 이외의 경제는 좋지 않은 상황.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사실은 다른 나라의 부를 어떻게 보면 뺏어 오다시피 해서 미국만 잘 나갔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한계 상황에 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럼 결국은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부진한 것들이 이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국면들이 지금 눈에 다가오고 있는 것. 이거를 바로 지금 미국 채권 시장의 수익 곡선 역전이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도원 연구원. 네, 마지막 멘트입니다. 네. 9월은 외환시장을 좀 보자. 특히 외환시장. 잘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워싱턴에서 미중이 안 만날 것 같았었는데 일단 만난다고 하니 미중, 홍콩, 우리가 얘기하는 주요국들의 선제적인 완화 정책의 스탠스 변화 아니면 강화 거기에 총집합의 결과는 외환시장일 것이다. 환율일 것이다. 8월 달에 위안이 7을 넘었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선을 이제는 확실히 지지선을 하고 이제 위를 보고 있죠. 네. 9월 달에는 그게 이제 방향성을 필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안 7이 빨리 깨졌지만 그러니까 빨리 올라선 거죠. 빨리 열렸죠. 네, 빨리 열렸죠. 네, 계속해서 이제 7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외환 시장을 특히 잘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보자. 조심스러운 태도로 봐야겠다는 얘기겠네요. 추세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추세가 위로건 형성될 것 아래건. 네, 저는 위쪽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정도면 알아들어야죠. 우리 김도원 연구원이 이 정도 얘기하는 거는 제 경험상 굉장히 세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게끔 얘기하는데 오늘은 다 알아듣게끔 얘기하셨네. 예.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종각적으로 오는 중에 보니까 부쩍 하늘은 높아졌는데 구름도 뭐 가을 구름이에요. 양털 구름 같이 있는데. 근데 하늘이 뿌예. 예, 또 이게 살짝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초미세먼지 정도 같은 게 넘어오는 것 같아서 그래 보면서 아마 지금 시장에 몸담고 계신 분들 많이 답답하실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시장이 안 어려운 때가 없는데 이렇게 하루하루 사람의 말도 달라지고 이 어떤 정치 변수가 국제 정세라는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경제 펀더멘털과 실적 내지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자꾸 작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같이 고생하면서 또 시황을 갖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최대한 공감대를 만들어가서 덜 다치는 또 가을 그리고 이 어려운 장에서 또 수익을 내는 그런 가을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오늘 세 분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이 열릴 것 같다.